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사장 재무분석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 일단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비율 분석이라 하면 재무제표 항목들 사이의 비율을 경제적 의미를 갖도록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경영분석법이다 라고 정리가 내려집니다. 비율을 분석한다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점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그리고 본부 신용평가를 할 때도 사실상 비율은 나와 있는 것이고, 계산은 다 해서 우리가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비율, 부채비율 이런 비율 등은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 유동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동비율이 100%가 넘으면 양호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부채비율이 100%가 넘으면 재무 안정성이 나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뭔지, 그 비율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정도만 아는 선까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분석 비율의 한계점이 이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자료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비율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 재무제표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면 2017년 12월 말 기준, 12월 31일 말 기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 2018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향후에 또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재무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자료, 2017년 자료로 우리가 비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좀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하는 회계정책에 있어서 기업 간 차이 및 기간별 차이가 비율에 영향을 준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고자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인식을 한다. B 기업은 후입선출법으로 인식을 한다. 아시다시피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빼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봤을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가장책은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이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고, 두 번째 B 기업은 후입선출법이니 뒤에 들어온 걸 먼저 판매된 걸로 인식을 하니 앞에 최초에 매입했던 단가가 재고자산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 같은 재고자산이 양이 같더라도 남아있는 양이 같더라도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 간의 회계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 다각화되어 있거나 위험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 산업 내에 속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간 비교가 어렵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뒤에 제가 이제 유동비율, 부채비율 간단하게 우리가 신용평가서에 나오는 종합의견 1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비율 자체 위주로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비유동 장기적 합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초업무평가에 시험 문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유동성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이라 하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것인데, 간단하게 유동비율이라 하면 단기지급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비율, 단기지급 능력.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동이란 말이 붙으면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유동부채라고 하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식을 보시면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얼른 현금화시켜서 상환할 수 있도록, 부도가 나지 않도록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주는 비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당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유동 비율이 대부분 100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신용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100%를 넘어가서 우리 거래처들은 다 유동 비율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당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전자본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고 사실 오래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散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100%가 넘는다 해가지고 이 업체는 유동성 비율이 100%가 넘으니 단기지급 능력이 좋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한 번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현금성 자산인지 아니면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인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 매출채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처 원장 계정 과목을 외상매출금으로 해서 받아서 분석해 보시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렇게 한번 구성이나 유동자산의 구성이나 질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이나 현금 비율은 뭐 식 같은 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순운전 자본 비율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10%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심지어는 0%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량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순운전 자본 비율이 뒤에 제가 표에 넣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출채권에서 재고자산을 더하고 거기서 매입 채무를 뺀 금액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데, 요 표를 보시면 신용평가할 때 종합의견 1란에 보면 여기 이 표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오른쪽에 분석 의견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순운전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뭐 내용 자체를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순서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요거 2개 더한 거에서 요거 하나 뺀 게 순운전 자본인데, 이게 늘어나고 운전 자본이 늘어난다는 말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순운전 자본이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보면 매출채권이 조금 늘었고 재고자산도 늘었죠. 요 30억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금융기관 차입금이 또 한 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 못 받고 재고가 쌓여가면서 거기서 현금화되지 않는 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다, 나쁘다, 조금 회사가 조금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생겨간다는 그런 뉘앙스,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놨고, 그게 순운전 자본 비율입니다. 순운전 자본. 예.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면 딱 봐도 그냥 채무가, 우리 기업이 부채가 많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거고, 이 비율이 높음으로 해서 재무 안정성이 취약 내지는 저조할 것이고, 그러면 회사가 좀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느낌이 탁탁탁 조금 오셨으면 좋겠는데,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그 부채 비율이 한 3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경제 성장기에는 그 차입금, 부채를 이용해서 그 금융 비용보다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이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한 300% 정도 유지했는데, IMF 이후로는 우리나라 산업도 고도화되고 그 금융 비용을 넘어서는 이익률이, 성장률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부채 비율 자체를 많이 낮춤으로 해서 지금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100% 이내로 들어와 있고, 100% 이내로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들은 조금 그 100% 이상도 많이 가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자금 대출 비율도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차입금에 의존해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매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를 다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넘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마시고 그 업종 관련해 가지고 또 업이 어떤지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차입금을 의존한다.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의존한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데 보통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는 말은 타인 자본 비율이 높고 타인 자본 비율이 높다는 말은 금융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차입금 의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차입금 의존도라 해가지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업계 평균이 23.89%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45%였고 이 업체는 2017년에도 45% 정도 되네요. 30%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다고 했으니까 이 업체는 높은 거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조금 높을 거고 그래서 수익성도 조금 떨어질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상 비율. 이자보상 비율이라는 건 조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나누는 건데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금융비용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금 가지고 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낼 정도면 다른 비용 이자도 못 낼 정도 같으면 그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계속 기업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 보상 비율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비타 이자 비용 비슷한 의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 배분의 적정성.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개 비유동 장기 적합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초무평가에도 주관식 단답형으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식을 보자면 자기 자본 더하기 비유동 부채에서 비유동 자산을 나눈 건데 자기 자본하고 비유동 부채 이렇게 좀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장기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본은 내가 출자한 돈이니까 크게 내가 상한 압박이 없는 거고 비유동 부채도 올해 1년 이상 상한 의무가 없는 그런 부채를 말하니까 오랫동안 장기 자금으로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는 부동산이나 기계장치가 대표적인 게 기계장치나 부동산인데 장기 자금으로 비유동 자산을 비유동 자산을 구입할 때 얼마나 장기 자금을 투여했느냐 그거를 보는 비율입니다. 한번 제가 메모한 걸 읽어드리면 설비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므로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타인 자본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유동 부채로 조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메모를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 구입해서 그 공장의 가치가 공장이 계속 돌아가서 돈을 버는 거는 장기에 걸쳐서 돌아갈 건데 장기간 걸쳐서 그 공장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걸 따라서 회사가 계속 이어나갈 건데 단기 자금을 그 자금을 단기 자금으로 조달을 해버리면 계속 상한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유동 장기 적합률 이거 기준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 100%를 초과하면 자본 배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100% 넘어가는 사유가 보통 자기 자본 이게 결손이 나면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 갖고 자기 자본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아무래도 분모가 작아지니까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결손에 의해서 자본금이 준 게 아닌지 자기 자본이 준 게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제가 설명을 좀 매끄럽게 잘 하지 못했는데 의미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성 분석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로 신용평가 시 받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 신용평가 집중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재평가에 한한 거고 신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지점에서 그 실무 담당자들이 서류를 진구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때 받는 자료가 물론 신용평가 기초자료, 저도 지점에서 업무를 할 때 뭐 제가 사장님들 잘 안 적고 그러면 제가 적어드리기도 하고 막 자료 달래 제가 적기로 했는데, 이 기초자료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신용평가 하는데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요소에서 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결산 재무제표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최근 일자 법인 등기상 전부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이죠. 요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셔 확인하시고, 대표이사가 한 번씩 변경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저희는 본점에서 재심 시에는 한번 발견을 하는데, 지점에서도 보면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재무평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비해감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 대표자 평점 산정할 때 대표자가 변경돼 가지고 그 변경된 대표자가 수시재평가 사유가 되겠죠. 변경된 대표자 신용도가 좋으면 등급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물론 신용도가 나쁜 대표자가 들어오게 되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표자가 변경되는 거는 또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또 정기 재평가 시즌에도 그걸 확인을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 주주명부,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와 같이 삭정신고서 당연히 잘 받으시고 계시고요. 매출처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주요 거래처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뽑으셔가지고 그 업체들의 신용도 파악해보는 것, 특히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업체가 봤는데, 크레탑 통해서 그 업체를 한번 조회해봤더니 뭐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회생 들어갔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대손 위험성이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 편중이 높은 업체에서 그런 그런 매출 편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그런 거 좀 유심히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도 같이 파악해 보시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수정분계입니다. 이게 우리 재심 올라오면 수정분계 많이 하는데, 자주 수정분계 저희가 하는 게 장단기 차입금, 유동성 부채 분류 적정성과 누락 여부입니다. 차입금 누락되는 경우 많죠. 유형자산 빠지면서 개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보면 차입금 누락돼 가지고 유형자산도 빼고 차입금도 누락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평가부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배점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신용 공여 받을 수 있는 장기 차입금 같은 대출이 있다면 단기 차입금보다는 장기 차입금이 그래도 조금 좋게 저희가 평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류 없도록 한번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이게 점수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신 및 담보 현황, 지금 같으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신 및 담보 현황 한번 뽑으시고요. 거기서 뭐 장단기 차익 출력해가지고 1년 안에 들어오는 거 1년 넘어가는 거 구분해가지고 재무제표와 맞나 안 맞나 장단기로 잘 나누어져 있나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여금,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여부, 매출 채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분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점수가 수정분계를 통해서 재무점수도 많이 등락이 편차가 생기고, 비재무 평가하는데도 감가상각비나 누락된 그런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이런 거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분계를 통해서 비재무 점수까지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심 올리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바꿀 거는 바꾸시고 바로 잡을 거는 의논 한번 하시고 그런 협의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